초등학교 6학년 있으셔요. 그 다음에 어떤 어머님 2번 손 드시는데 아이가 둘이어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한번 들어보시네요. 초4, 초3, 초3도 있어요. 혹시 초등학교 1학년 있으세요? 1학년? 1학년. 뭐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8월 17일 날 발표한 그 교육 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 어머님들도 다 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개편안에 좀 그 개편안을 좀 해석하는 거, 그죠? 이 개편안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시간은 지금이 한 10분 정도 경과가 됐는데요. 10분 늦게 출발을 하는데, 아마 1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1시간은 더 걸릴 것 같고, 뭐 제가 막 무슨 약장수처럼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낫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그 대입 개편안은 저는 8월 한 말경 정도에 발표가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해서, 한 8월 한 30일 정도에 발표를 하면 대략 오늘이 11일인가요? 그죠? 9월 11일 날 하면 굉장히 핫하게 설명회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9월 11일 날을 미리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웬걸 8월 17일 날 막 앞당겨서 발표하는 바람에 어쨌든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장소 문제도 있고 이래서 좀 늦게 하게 됐는데, 여전히 저도 이제 뭐 오늘 강의를 준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데 설명회 했던 자료들도 좀 동영상도 보고 이런 준비들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보면서 제가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는 곳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셨어도 그래도 어쨌든 그 아침에 일찍 부지런히 이렇게 움직인 만큼의 보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내용들은 다 중학교 3학년부터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다 그 이전 그 입시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는 얘기들은 다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얘기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문과하고 이과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과하고 이과가 구별이 안 됩니다. 학교에 가면 문이과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는 편의상 나누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문과, 이과 이렇게 되는 게 문이과를 나눠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거는 내신 성적조차도 예전에 문이과가 나눠져 있을 때는 문과하고 이과를 나누어서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끼리 성적평가를 했어요. 근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는 문과하고 이과를 나누어서 내신 성적 산출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이과가 공통으로 듣는 과목들은 다 같이 산출을 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들이 같이 한다. 그리고 제가 습관이 돼서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 이과 얘기를 계속 하게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뭐 습관이 되니까 문과, 이과 그러면 그거는 문이과가 있어서 문과, 이과가 되는 게 아니라 문과를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과 그러면 이과를, 그러니까 이공계 쪽을 지망하려고 하는 학생,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이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입 전형 구조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개편이, 수능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개편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에 대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 기재사항이 변경된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대학별 고사,
좀 변경된 사항 말씀드릴 거고, 5번째는 고교 학점제하고 고등학교 시간표 얘기를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주제가 좀 많기는 한데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패스하고 좀 길게 얘기해야 될 것들은 길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입 전형구조 개편 문제예요. 요 문제에서의 가장 핵심은, 어머님 이 지금 그 정보는 다 들으셨죠? 신문에 뭐 대문짝하게 난 거니까. 그러니까 정시를 30% 이상 유지하도록 교육부 쪽에서 어쨌든 권고를 한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이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대학에서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안 줘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대학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안 주죠. 대학에서 그 금액이 뭐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대학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현재의 구조에서는. 근데 이 30% 규정에 대해서 혹시 이 중에 이 기사를 보면서 중3 어머님들 중에 올해 자사고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어머님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이 기사 보면서 이거 자사고나 특목고 쪽에서 유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정시를 30% 이상 늘리겠다라는, 그러니까 30% 이상 유지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신문 내용이죠. 거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이 뭐냐면 수시 전형은 크게 2가지, 3가지 정도 되는데, 3가지 더 되죠, 사실은. 근데 주로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사항들이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학생부 교과고요, 교과.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이에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이 아주 중요하죠.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도 보지만 비교과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참조를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종합 전형이고요. 그런데 교과 전형을 30% 이상 하는 학교는 예외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단서 조항이. 그러면 교과 전형을 30% 이상 하는 학교들이 주로 어디예요? 어디죠? 지방대죠. 지방 국립대들. 지방 국립대들은 지방 또는 지방 국립대들은 교과 전형을 30% 이상 해요. 대학에서는 정시보다는 수시를 좋아합니다. 대학에서는. 왜 그럴까요? 먼저 뽑을 수 있으니까. 그죠? 좋은 학생들을 먼저 선정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수시를 좋아해요. 대학에서는. 수시를 좋아하는데, 왜 정시까지 가다 보면 자기네 학교에 좋은 학생들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리잖아요. 이렇게 밀리다 보면 안 올 것 같으니까 미리 아이들을 좀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서 수시를 좋아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교과 전형을 30% 이상 하는 학교는 정시 30%를 안 해도 돼요. 그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019년 기준에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은 대략 20.7% 정도 돼요. 인원으로 얘기하면 7만 명 정도 뽑고 있습니다. 7만 명 전후가 2019년도 내년도 정시로 뽑는 인원이 대략 전국으로 보면 한 7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30%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수치상으로 그냥 계산을 하면 10만 명 정도 돼요. 그럼 3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걸로 수치상으로는 돼야 되는데, 아까 이런 지방대 중에서 그 교과 전형 30% 하는 대학들 있잖아요. 이런 대학들은 그런 대학을 빼면 전국의 실제 그 수능이 30% 미만이 되는 학교들 있죠. 제 얘기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30% 미만이 되는 학교들을 세보면 35개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학교들을 빼면 35개 뿐이 안 되는 거예요. 35개 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35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추가되는 인원을 계산해 보면 대략 5,000명 뿐이 안 돼요. 5,000명. 근데 5,000명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5,000명 뿐이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원하는 대학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 서울에 있는 대학이 그 중에 12개가 있는데, 35개 중에서 그냥 그 인원만 증가한 걸로 보면 1,000명 뿐이 안 돼요.
그죠? 1000명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사안 자체가 뭐 그다지 정시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상황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상황이 왜 특목이나 자사고 쪽에 불리해진 거는 아닌데 아주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정시 전형이 30%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인원에서 정시 정원이 30% 이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딘가는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뽑는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어디가 준다고 그래요? 신문에 이런 얘기들은 좀 나오는데, 그죠? 어디가 준다고 그래요? 논술, 특기자 전형. 이런 데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줄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과 전형은 워낙 좀 적어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교과로 30% 이상 하니까 여기에 해당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계속 그렇게 갈 거고 주로 문제가 되는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거든요. 아까 12개 대학? 그 12개 대학이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가 되는 그 한 1000명 정도의 인원이 그럼 어디서 들어오는 거냐면 논술 전형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 쪽에서 줄어들 거라는 거죠. 틀림없이. 교육부에서 그걸 사실은 권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에 유리한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이에요? 자사고 학생이에요? 자사고 아이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또 잘하잖아요. 아이들도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아이들이 모인다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 결과가 뭐 그다지 그냥 이런 거예요. 특목이나 자사가 불리해진 건 아니다. 그죠? 유리해졌다. 이거하고는 달라요. 유리해졌다. 그냥 불리해지진 않았다. 어쨌든 정시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2020년도 선발인원에 대한 그 자료인데요. 우리 그 자료에 다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거의 30%에 임박하게 이게 지금 30%가 안 되는 대학 12개 대학을 지금 추려놓은 거예요. 추려놓은 건데 실제 대부분의 대학들은 거의 30% 정도에 육박하고 있어요. 육박하고 있고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대학이 두 학교가 있는데 하나가 고려대학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학이 서울대학교입니다. 뭐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부 방침을 따르겠죠. 그죠? 따를 수밖에 없고 고려대학교도 이거 뭐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고대는 좀 굉장히 문제가 복잡한 게 고대가 논술 전형을 없앴잖아요.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보통은 이렇게 정시로 넘어오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줄여야 되는 대학이 고대예요. 그래서 고대는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올해 아마 작년 처음 이제 고대가 입시 전형이 바뀌어서 입시를 치렀는데 아마 2022년도에 또 한번 이게 내부에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도 마찬가지죠. 서울대도 정시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반갑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대는 연대하고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대에서 수시로 뺏어가 버리면 자꾸만 좋은 학생들을 연세대 쪽으로 뺏겨나가니까 서울대도 정시 부분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정시 이 부분을 그러면 정시를 늘릴 거냐 아니면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있잖아요. 각 지역에서 전국에서 전교 1, 2등짜리 이렇게 추천받아서 학교장 추천받아서 넣는 그 부분을 늘릴 거냐 이런 것들이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서울대 입장에서 정시를 늘리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역균형 선발 쪽을 좀 늘려서 학생을 뽑는 것도 고려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중3 아이들이 언제 발표가 나냐?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요 사항은 아마 발표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그때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향은 그렇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끝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체제 문제입니다. 수능 체제 문제. 이 얘기는 좀 길게 해볼게요. 여기 부분은 단순하게 이렇게 팍 넘어갈 게 아니라 좀 더 좀 길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하나 그냥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 한 잔 먹어도 되죠. 제가 오늘 저는 사실은 아침을 안 먹고 보통 점심부터 먹는 편인데요.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런 것보다는 아침을 안 먹어 버릇해가지고 아침 먹기가 되게 좀 거북해서 잘 안 먹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강의를 해야 돼서 아침밥을 먹었더니 굉장히 짜네요. 조금만 좀 물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번 수능에 어머님들 뭐 이건 그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다 봤을 텐데, 요번 수능의 특징은 그 수능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죠? 예전에는 그냥 뭐 수학 보면 문과 이과 나눠서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이 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그죠? 선택을 자꾸만 해야 돼서 국어도 선택을 해야 되고 수학도 선택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돼요. 일단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수능은 문과하고 이과를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눕니다. 문과, 이과 안 나눕니다. 수학도 문과, 이과 안 나눕니다. 그냥 같이 보는 거예요. 성적 산출 같이 합니다. 첫 번째 국어부터 얘기하면, 국어는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독서하고 문학이 공통이죠. 그죠? 독서는 비문학 쪽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학은 말 그대로 문학이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택을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잖아요.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은 말 그대로 화법은 말하기고요. 작문은 쓰기죠. 그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에요. 문법. 그러니까 이제 공통 부분을 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데, 당연히 쏠림 현상이 있겠죠. 어디를 많이 선택할 것 같아요? 화작하고 문법하고 어디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물론 좀 호불호는 있어요. 어떤 아이는 나는 문법이 좋아 뭐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화작을 선택할 거라고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호불호는 좀 갈리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문법을 선택하는 거하고 화작을 선택하는 거하고, 그러면 이게 선택하는 아이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고, 나중에 이게 점수를 이게 그 공통하고 선택하고를 따로 점수 산출을 해요? 아니면 한꺼번에 한다고 얘기했어요? 혹시 그거 한꺼번에 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무엇이건 간에 100점 만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만 성적표에 적어는 나오죠. 얘는 국어를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어. 이렇게 그 표시는 돼요. 표시는 되는데, 화법과 작문에서 몇 개를 따로 맞았는지 이거는 안 나와요. 그냥 통칭해서 100점이에요. 그러면 어머님들 생각하기에 이거 혹시 유불리가, 이게 점수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확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불리해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그 원점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수능 점수는 뭐로 들어가요? 표준 점수나 백분위 점수로 들어가잖아요. 학교에 따라서 표준 점수를 쓰거나 백분위 점수를 써요. 표준 점수라는 것은 표준 점수 공식이 있죠. 그죠? 고등학교 수학에 오면 정규분포 곡선, 표준 정규분포 곡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자기 점수에 대해서,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표준 편차로 나눠서 Z값을 구해서 이렇게 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점수 산출을 표준 점수로 점수 산출을 해요. 자기 이 분포 곡선에 대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점수 산출이 되는데, 이 점수를 어떻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점수 산출을 하는 게 아니라, 공통 과목하고 그 선택 과목을 합산해서 분포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실제 선택 과목이 전체 시험 성적의 분포도에 끼치는 영향은 작아요. 그러니까 점수 배점이 50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앞에 건 75점이고 뒤에 건 25점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같이 합산해서 분포 곡선을 그리면 선택 과목에 있어서의 분포 곡선은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저것 때문에 유불리가 갈리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다지 그게 지금 현재
과탐이나 사탐에서 어떤 과목 선택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사탐이나 과탐은 그 과목 하나를 가지고 분포곡선을 만들어서 점수 차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앞에 공통 과목 75점하고 합산해서 분포곡선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 선택 과목의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는 저렇게 선택 과목에서는 출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난이도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 문제는 선택 과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킬러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선택 과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공통 과목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국어 됐죠? 그 다음에 수학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선택 과목도 같이 합산해서 나오고요. 같이 합산해서 나오고 그 아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성적표에 그냥 그 글씨로 나와요. 아, 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수학은 이렇게 되죠. 제가 좀 앞서서 갔는데 수학은 공통 과목이 뭐예요? 수원, 수투. 요게 공통 과목입니다. 저 언제 배워요? 언제 배워요? 2학년 때 배워요. 1학년 과정은 수능 시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아요. 뭐 간접적으로 뭐 수학 내용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수원과 수투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공통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 그 다음에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택일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아까랑 구조는 국어랑 똑같습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한꺼번에 나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가 무엇이 선택됐는가는 거기에 기재가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수투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수투는 다항함수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문과 아이들이 배우는 미적분. 이게 수투에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그리고 선택 과목에 나와 있는 미적분은 그보다 좀 더 발전, 그러니까 초월함수들, 뭐 사인, 코사인, 뭐 지수함수들 이런 것들에 대한 미적분이 선택 과목 미적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세 과목 중에서 무엇을 제일 많이 선택할까요, 아이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선택할 것 같아요? 확률 통계를 아마 많이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문과 계열, 인문 계열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 심화 미적분을 공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학교에서도. 분명히 내신에서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기하 이런 것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과 계열을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학생이 더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확률 통계를 많이 지원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학 과목만큼은 국어는 지정하지 않을 텐데 수학 과목은 선택 과목을 대학에서 지정할 가능성이 커요. 지정할 가능성이 대학에서 과에 따라서 만약에 공과대학이다 아니면 하여튼 의대다 뭐 이러면 분명히 지정을 할 거예요. 니네들이 우리 학교 오려면 너는 수학에서는 무엇을 들어야 돼? 이렇게 지정을 할 겁니다. 뭐를 지정하겠어요? 뭐를 지정할까요? 기하를 지정할까요? 미적분을 지정할까요? 확률 통계를 지정할까요? 이공계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미적분을 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지정 과목을 하는 대학들은 한번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하위권 대학에서 지정 과목 할까요? 하위권 대학은 안 해요. 무엇을 하건 상관없습니다. 그죠? 하위권 대학들은 절대로 지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를 지정하건, 확률 통계를 얘가 하건, 기하를 하건, 미적분을 하거나 아무런 상관없을 거예요. 그런데 상위권 대학들은 반드시 지정을 할 거다. 지정을 할 거예요. 너 우리 학교 오려면 뭐를 해야 돼? 이렇게 지정을 할 겁니다. 의대 같은 경우도 확률 통계보다는
미적분을 지정할 확률이 큽니다. 의대 같은 경우들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제 수능이라는 거는 뭐예요? 수능 시험이라 우리가 수능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걸 측정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학습 역량, 얘가 학습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거지, 얘가 수학을 잘하냐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능시험이 수학 능력 시험이니까 말 그대로 공부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얘가 대학 와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뭐 미적분을 잘하건 뭐 확률 통계를 잘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상위권 대학에서 왜 지정을 하냐? 어쨌든 그런 상위권 아이들을 골라내고 싶어서 사실은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공평해야 되고. 잠깐 뒤로 넘어가 보면 여기 지금 위에 성취 기준 개수가 쭉 나와 있어요. 그죠? 맨 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은 빼버렸고요. 수원, 수투는 어차피 공통으로 해야 되니까 저건 뭐 단위 성취도 수가 몇 개건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선택 과목 3개 중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미적분이 제일 많아요.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학을 좀 힘들어. 이과 학생이라 하더라도 수학이 좀 힘들어 하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상위권 대학을 갈 학생이 아니면 미적분 선택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뭐를 선택해야 돼요? 뭐 기하라든가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 되죠. 무난한 건 확률 통계죠.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택 과목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라질 수도 있잖아요. 유불리가 갈라질 수 있어요. 만약 어렵게 내면. 그렇잖아요. 확률 통계는 되게 쉽게 냈는데 미적분은 되게 어렵게 냈어요. 이래버리면 진짜 미적분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선택 과목을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은데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훨씬 단원수나 성취도 개수가 많아요.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실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어쨌거나 그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위권 대학은 선택하지 않을 거다. 틀림없이. 근데 상위권 대학은 분명히 수학에서 이과 같은 경우, 문과는 지정하지 않을 거예요. 문과는 뭐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과는 틀림없이 이공계 쪽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미적분을 학교에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밑에 얘기는 그리고 요거 수학에서 지금 선택 과목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요번에 뭐 참신하게 새로 나온 게 아니라 2005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했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서울대, 그때도 어떤 것들을 선택하게 됐냐면 그때는 물론 요번에 발표된 거하고 좀 차이점은 그 당시에는 문과하고 이과를 나눠서 시험을 봤는데 이과 아이들이 선택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그렇지 않죠. 요번에는 그냥 문이과가 한꺼번에 공통을 하고 나머지도 뭐 문과건 이과건 나머지도 그냥 선택을 하는 이런 거고 2005년도에 실시했던 이 수능은 선택을 했던 거는 가형하고 나형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나눠놓고 이과 아이들 중에서 선택하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 어머님들 아마 이런 거 아마 기사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서울대에 입학을 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서울대학교도 이거 지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점수 따려고 하면 미적분을 선택해요. 확률 통계를 선택해요. 확률 통계 선택하죠. 저게 양이 작거든요. 그리고 쉬워요. 오히려 물론 경우의 수 쪽하고 이러한 그 앞에 그 순열조합 쪽을 어렵게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선택 과목은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비교적 양도 적고 그러니까 확률 통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점수가 좋게 나온 아이들 중에 확률 통계를 선택한 아이가 서울대를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과목 잘하고 이러면. 근데 서울대 공대를 들어갔는데 확률 통계 선택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긴 했는데 그 공업수학,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대학에서 어땠냐면 2월 달에 특강을 열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어가지고 미적분을 가르쳤죠. 고등학교 미적분을. 그러니까 학교가 얼마나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귀찮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학교 오려면 미적분 해야 돼 이래서 지정해버렸어요.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쨌든 수능에서 지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신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 공부는 그냥 그때 하고 말죠. 뭐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굉장히 학교가 피곤해지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뭔가를 이렇게 지정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틀림없이 그럴 거고 상위권 대학은 틀림없이 미적분을 지정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기하나 미적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하량이 원래 기하와 벡터 이렇게 예전 교과명은 그랬는데 이제 이게 기하로 바뀌었잖아요. 이 기하량이 차 띄고 포 띄고 이러고 다 띄워버리니까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지금은 특히 이 기하 쪽은 어려운 게 공간 쪽이거든요. 공간 도형, 공간 벡터 이쪽이 좀 굉장히 어려운 단원인데 그 부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하가 실제 굉장히 줄었어요. 16개로. 줄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슬림해졌습니다. 공부하기 편해요. 공부하기 편하게 됐죠. 그런 정도 얘기하고요. 좀 더 가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뀐 것 중에서 또 하나. 이게 문이과 구분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머님들 다 아실 텐데, 사탐하고 과탐도 그냥 마음대로 선택해도 돼요. 예를 들면 나는 공대를 가고 싶어요. 공대를 가고 싶은데 사탐 2개를 해야지. 가능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사탐 2개를 해야지. 이래도 돼요. 아니면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이렇게 해도 돼야지.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 뭐 과탐 2개 뭐 해도 돼요. 근데 이것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상위권 대학은 어떻게 할까요? 지정을 하죠. 상위권 대학은 지정을 하죠. 하위권 대학들은 지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어제 신문인가요? 제가 보니까 사탐 과목에서 제일 1위가 뭐예요? 어디죠? 고3 아이들이 수능 선택하잖아요. 지금도. 사탐 과목에서 제일 핫한 과목이 뭐예요? 생윤이죠. 생윤.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사회문화. 그죠? 사회문화는 저 때도 문과 애들이 하여튼 그거 선택하는 것 중에 그때도 인기 과목이었는데 아직도 인기 과목이네. 사회문화. 그게 인기 과목인 것 같고 과학은 주로 요새 인기 과목은 뭐예요? 지구과학. 그 다음에 생물.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생물원, 지구과학원 이게 제일 많이 선택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중3 아이들은 문이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선택 과목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공계 쪽을 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 성적이 좀 난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런 학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택 과목에 대해서 지정하지 않는. 아니면 어떤 학교는 이럴 수 있죠. 과학 하나는 해야 돼. 뭐 이런 거. 과학 하나만 하면 용서해 줄게. 2개 안 해도 돼. 너 하나만 해. 그러면 과학 하나, 사회 하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뭐 그냥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굉장히 자유롭게 됐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원래 2가 빠질 줄 알았었죠. 그러니까 과학 2가 빠질 줄 알았는데 이게 들어갔어요. 그죠? 학생들이 2 과목을 왜 선택을 안 하죠? 왜 안 하죠? 어려워서. 맞아요. 어려워서. 일단 첫 번째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안 해요.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서울대 지정 과목이어서. 서울대 지정 과목이어서 안 하는 거죠. 투 지망하는 아이들, 투 하는 아이들은 다 서울대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지정만 하면 그거는 일반 학생들은 상위권이 아니고서는 다 안 해요. 예전에 한국사 그랬잖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 진학하려면 사탐 중에 한국사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지정하는 애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한국사가 진짜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서울대 가려고 보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려고 하는 애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성적 안 나오죠. 웬만해서. 그러니까 애들은 일반 아이들은 거기 지원 안 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2 과목이 들어갔는데 아마 서울대에서는 2 과목 요구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2 과목을 너는 반드시 봐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대학이 딱 하나가 있어요. 전국에. 딱 하나가 서울대예요. 서울대. 근데
중학교 3학년 아이들도 지금 요번에 바뀌는 아이들도 서울대에서 하나는 요구할 것 같아요. 서울대 한 2과목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아마 수능에서 요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직업은 뭐 여기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것 같고 맨 마지막에 그 제2외국어하고 한문이죠. 제2외국어하고 한문인데 이제 중3부터는 제2외국어에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어디죠? 아랍어죠, 아랍어. 이 아랍어는 전국에, 아랍어를 가리키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6개 있어요, 6개. 아랍어 가리키는 학교가 전국에 6개가 있어요. 그냥 재미삼아 그냥 들으세요. 6개가 있는데, 외고 중에는 유일하게 그 아랍어를 가리키는 학교가 울산외고가 유일하대요. 울산외고가 제일 유일하고 요 근처에 있는 학교 중에 아랍어 가르치는 학교는 동산고 들어보셨죠? 그 광역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저동고라고 저기 일산에 어디 있는 학교인가 봐요. 그 정도 하여튼 6개 있대요. 6개 있으니까 이제 아랍어를 학생들이 이제 선택하는 이유는 가리키는 것도 없고 애들은 다 찍기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찍어가지고 점수 웬만큼 나오면 이제 뭐 잘하면 2등급 나오고 이러면 이거 갖다가 사탐 하나랑 맞바꿀 수가 있잖아요. 현재는 사탐 하나랑 맞바꿀 수가 있어요. 사탐을 2개 보는데 외국어 하나 추가되면 보통 문과 계열, 인문 계열에서는 요 사탐 하나하고 제2외국어하고 맞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게 마치 로또 복권처럼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 좋아서 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그죠? 이거 절대평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점수 엄청 높게 받아야 돼요. 그죠? 이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랍어의 시대는 끝났다. 아랍어의 시대는 끝났다.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랍어가 없어졌어요. 이제 중3은 아랍어는 끝났어요. 만약에 여기서 제2외국어를 본다. 제2외국어를 요구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요구할 수 있죠. 문과 같은 경우에 요구할 수 있어요. 대학에서 제2외국어를 이게 근데 뭐 이제 사탐하고 맞바꾸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학교에서 요구할 수는 있겠죠. 이걸 뭐 그냥 니네 오려면 어쨌든 제2외국어는 봐. 그리고 거기서 몇 등급 이상이면 그냥 만점 처리해줄게.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서울대는 틀림없이 아마 제2외국어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유력한 건 일본어 아닐까요? 일본어겠죠. 그죠? 일본어가 어순도 우리나라랑 똑같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절대평가니까 지금부터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지금 좀 유망해지는 건 일본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EBS 연계율 이건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직접 연계가 70%에서 50%로 떨어졌다는 얘기고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축제됐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보다는 지금은 사실은 고3 수업 교실에 들어가 보면 학교 교재가 다 뭐예요? EBS 교재 중에서 어느 교재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출제되는 그 책이 수능 특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제일 학교에서 어느 학교건 다 써요. 안 풀면 굉장히 찝찝해요. 그래서 이제 다 풀게 되는데 저거를 직접 연계하지 않고 지금 70% 직접 연계는 지문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능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풀어보는 이유는 지문을 먼저 그냥 봤던 지문이니까 내용 파악이 되잖아요. 그냥 읽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수능 특강 안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직접 출제하지는 않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책이 나올까요? 출판사는 굉장히 다시 또 논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출판사에서 직접 연계하니까 굳이 무슨 그 수능 특강과 같은 아류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간접 연계를 하면 이제 어떤 식이냐면 그 EBS 교재를 분석해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런 거 있잖아요. EBS 연계 예상 문제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조금 탈죠. 그런 책이 이제 아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몇 년 전에 그랬어요. 교육은 뭐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 그럴 것 같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어머님들이 요번 개편안에서 보면 아까 같이 뭐 수능 개편안이 가장 핫하게 아마 눈에 들어오셨을 거고 그랬을 텐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수능 개편안이라든가 수능 개편안도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게 무슨 뭐 절대평가, 전 과목 절대평가로 간다느니 뭐 일부 과목 절대평가로 간다느니 뭐 고등학교 1학년 거만 본다느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그 모양이 됐잖아요. 그죠? 그 모양이 돼버렸는데 그거 한 일주일이면 될 사실은 그 전문가들이 달라붙으면 한 일주일 정도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태까지 연구한 게 그 얼만데. 근데 그게 작년에 한 해 그게 유예되면서 그 수능 개편안이 완성되기까지 그 무슨 뭐 국민 뭐 이런 거 뭐 공청회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해서 더 들어간 총 비용이 20억이래요, 20억. 20억 들어갔는데 그거 전문가들 한 100만 원씩만 줬으면 한 일주일이면 만들었을 것 같은데 한 10명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달 시켜가지고 만들으라고 그러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한 20억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수능 개편안이 굉장히 이제 핫하게 보이실 수 있어요. 아, 저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 어머님들 잘 보셔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첫 번째 줄에 보면 이제 무슨 뭐 저거 그 인적사항, 학적사항 이 부분인데 인적사항, 학적사항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여기서 가장 그 핫한 건 이거죠. 모든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은 고등학교에 가는 순간 홍길동의 후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 인적사항은 싹 없어집니다. 학생기록부에 부모님들 우리 아버지가 뭐 하시고 뭐 이런 것들 싹 없어져요. 싹 없어지는 게 첫 번째고. 근데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항들인데요. 나머지 사항들을 쭉 살펴보면 거기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듯이. 나머지 사항들을 쭉 살펴보면 뭐예요? 이게 결론이 뭡니까? 이게 쭉 보면 뭐 수상 경력은 학기당 1개씩, 그 다음에 뭐 자율동아리 1개, 학년당 소논문 아예 쓰지 못하게 뭐 쭉 나와 있잖아요.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다시 말해서 비교과 부분을 축소시켰다 이런 결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가 너무 이렇게 팽창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줄였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져요? 교과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학생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자체가 교과 학습 발달사항 있죠? 거기에 세부특기사항 나와 있는 거. 교과목 세부특기사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의 영역이 아주 중요해진 거다. 오히려. 그러니까 비교과 영역 부분들은 많이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요번 발표안을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특목이나 자사 쪽에 좀 이렇게 이거 뭐 유리하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이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다 어디서 잘하는 내용인 줄 아세요? 이거 자사고 쪽에서 다 잘하는 내용들이에요. 보세요. 뭐 수성 경력은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이건 뭐 수상 경력은 그렇지 않고 자율 동아리 있죠.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 보통 기숙학교 다니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자율 동아리 한 2학년 때 한 서너 개 만들어요. 그런 것 같던데. 애들끼리 친해가지고요. 서로 품앗이를 해줘요. 이렇게. 내가 이거 자율 동아리 장할 테니까 네가 좀 회원으로 들어와 줘라. 그래서 이렇게 짜가지고 선생님한테 해요. 학교에서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진로, 적성,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죠. 전공 적합성에 맞게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요. 학교에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마치 아이들이 활동한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뭐 활동은 거의 잘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서로 품앗이 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사실은 좀 하여튼 만들어서 학생부를 만들어서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학년당 1개. 그것도 내용은 제목만. 그냥 객관적 사실로만 30자야. 30자면 그것도 띄어쓰기 포함해서 30자면 뭐예요? 그냥 객관적 사실만 쓰고 마는 거예요. 뭐 했다. 이런 거죠. 이거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소논문. 요새 소논문은 일반 고등학교들도 많이 시키는데 특히 자사고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시켜요. 몇 편씩 쓰게 합니다. 실제 많이 시켜요.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소논문 하나도 못 쓰게 하잖아요. 기재하지 못하게 합니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 소논문 이런 거에 쓸데없이 시간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인증 취득사항.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용인자사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애들 보면 반드시 보는 인증시험이 있어요. 외국어 인증시험 말고요. 외국어 인증시험은 진작에 못 쓰게 했으니까 특기자 전형이 아니고서는 못 쓰게 했으니까 그 쓸 수 있는 자격시험이 있어요. 뭐죠? 테셋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테셋. 매경인가 한국경제인가에서 하는 그 테셋이 있어요. 그게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또는 뭐 회계학과 이런 데 지망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그 시험을 봐서 그게 일정 급수가 되면 적을 수 있어요. 학생부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면 아 얘가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자소서에 나는 뭐 테셋도 공부를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경제에 대해서 뭔가 뭐 하여튼 호기심을 느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써요. 또는 더군다나 그거 그다음에 한국어 인증시험이 있어요. 국어 인증시험. 국어 인증시험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기록 그런 거에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한두 개 정도 더 이렇게 추가를 하니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뭐 국문학과라든가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에 이렇게 가려고 하면 내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것들도 시험을 보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뭔가 이렇게 아이가 자기 진로나 전공에 대한 어떤 적합성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죠. 쓰는데 그거 못 쓰게 하는 거죠. 이건 기재는 해요. 기재는 하는데 대입 자료로는 제공하지 않아요. 다 지워서 보내는 거죠. 지워서. 그리고 대학에서도요. 설사 적혀 있어도요. 저런 것들은 다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켜요. 어머님도 생각하면 이런 그 학생 기록부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입학사정관 쭉 읽어보고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 기입을 해요. 얘가 그 학생 기록부의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평가 항목들을 다 기재를 해요. 기입을 하죠. 동아리 활동은 뭐 해가지고 다. 그 평가할 수 있는 것들 항목을 다 기재해서 그걸 가지고 점수화시키거나 평가하는 거거든요. 한 개인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빠지는 거죠, 이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안 해도 돼요. 뭐 테셋이라든가 무슨 뭐 국어 인증 시험 이런 것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청소년 단체 활동 이것도 뭐 그렇고 그다음에 봉사 활동에 있어서도 특기사항 빠졌죠. 그러니까 봉사 활동도 그냥 시간만 딱 적고 말아요. 뭐 했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 얼마 뭐에서 뭐 했는지 이거만 하는 거죠. 특기사항은 삭제시켜버린 거죠. 그 다음에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활동도 저거죠. 보통 보면 이것도 물론 뭐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방과 활동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특목이나 자사고 쪽에서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것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됐죠. 교과 학습 발달사항에 기재를 해놨어요. 방과 후 활동에 뭐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과 후에 얘가 뭐 했고 이런 거 다 기록해줬는데 이거 다 못 적게 돼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상 경력은 보통 보면 수상 경력만 봐도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구나 못하는 아이구나는 한눈에 보이잖아요. 보통 수상 경력이 뭐 교과 우수상부터 시작을 해서 경시대회 무슨 뭐 어디 뭐 하여튼 한 거 보면 보통 받는 아이들이 다 받죠, 거의. 그죠? 못 받는 아이들은 뭐 그냥 무슨 뭐 선행상 뭐 이런 거나 받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대부분이 교과와 관련된 우수상은 그런 애들이 쭉 다 받잖아요. 그죠? 다 받는데 이거는 아마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앞으로는 중학교 3학년 때 학생들은 학기당 하나씩만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는 3학년 1학기 때 하는 거니까 3학년 1학기까지 해가지고 그 성적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나가요? 5개.
그러면 저거 중요해진 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축소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저거는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골라서 자기가 진짜 내세우고 싶은 거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을 고등학교 때 30개를 받았어요. 30개 중에서 5개를 뽑아내는 거죠. 5개를 쫙 뽑아내서 자기의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를 넣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상 경력은 학기당 1개 이내. 그죠?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글자 수들 막 줄었어요. 글자 수 4,000자에서 2,200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에서도 5,000자에서 3,100자 막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사안은 어쨌든 제 결론을 얘기하면 학생부 종합조차도 예전에는 좀 성적 외에도 비교과들을 좀 많이 보면서 학생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다. 뭐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닌데 많이 줄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과의 영역이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 입학사정관들이 그렇습니다. 저렇게 하면 뭐 교과로 뽑으라는 얘기지 뭐 이러는 거예요. 세부특기 사항이나 보고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신 성적 보면서 그냥 학생 뽑으라는 얘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 이거는 뭐 별로 할 얘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논술고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논술고사 없어질 것 같아요? 줄어듭니다. 없어지진 않고 준다. 일부 정시인원으로 좀 넘어가야 되니까 준다. 대학별 고사 준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 대학에서는 서류만 보지 않아요. 서류하고 학생부하고 서류만 보지 않고 반드시 뭐를 해요? 면접을 봐요. 심층 면접을 보는데 심층 면접은 제시문 면접이에요. 문과건 이과건 뭔가 이렇게 서류, 그러니까 문장, 제시문을 줘요. 제시문을. 만약에 인문계열이다. 그러면 자기 전공하고 관련된 어떤 제시문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얘가 어느 정도의 학업 역량과 진짜 그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아예 수학 문제를 풀게 해요. 과학 같은 경우도 과학적 지식을 물어보죠. 이런 식으로 제시문 면접을 하는데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반드시 제시문 면접으로 해서 학생들을 이제 걸러내요. 진짜 얘가 그런 아이인지. 그래서 학생부에서 그런 학업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제시문 면접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최소화 유도예요. 안 없어져요 저거.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의 학업 역량을 키우는데 굉장히 준비를 해야 제시문 면접. 그래서 저거 최소화 유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종합전형에서 하고 있어서 어쨌든 저거 안 없어질 거다. 제시문 면접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브라이드 면접은 뭐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성고사가 있어요. 적성고사는 내신 성적도 안 좋고 수능 성적도 안 좋은 아이들이 내신 성적도 안 좋고 그럼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수시 전형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수능 성적은 정시도 좀 가기가 힘든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 통로가 적성고사였어요. 이 적성고사는 어떤 거냐면 수능 시험의 아류예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 보면 4점짜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4점짜리 다 빼고 한 2점짜리, 3점짜리를 막 푸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험을 봐서 학생을 선발하는. 물론 내신이 웬만큼은 돼야 돼요. 내신이 좀 웬만큼이 되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붙기는 종합전형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또 수능은 또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런 애들이 이제 이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갔어요. 뭐 가까운 우리 그 지역에 가까운 학교 중에 가천대학 뭐 이런 데가 이제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인데 이런 대학은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현재 중3부터 없어져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있습니다. 중3부터 없앤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주제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건져가실 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고교학점제 문제인데요. 고교학점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게,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뭔지는 아시죠? 제가 뭐 여태까지 좀 많이 해서 고교학점제는 이거죠. 예전에는 학교에서 문과, 이과 딱 나눠놓고 그냥 문과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쫙 공부를 해야 돼. 이과 아이들은 학교에서 짜준 시간표대로. 그러니까 선생님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좀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세 선생님이야. 그러면 선생님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반에 막 시간표를 배치하죠. 학생들은 무조건 그 시간표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2학년 5반이다. 2학년 5반 아이들은 다 똑같은 시간표에 의해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는 뭐냐면 아이가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이제 본인이 좀 확대를 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래요. 지금은 나는 만약에 인문계열을 갈 거야. 그러면 인문계열에서 1학년 때까지는 똑같은 공부를 하다가 2학년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맞게 이제 과목을 선택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학교 여건이 교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선택을 하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뭐 이거 2개 중에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 뭐 이거 2개 중에 이거 하나 선택해야 돼. 이 정도로 지금은 현재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고등학교의 어떤 이 학습 시간표가 2025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 그러니까 대학처럼,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학점을 신청하고 본인이 원하는 거 듣고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2025년인데 2025년이면 얘네들이 2025년에 고등학교 되는 아이들은 현재 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정권이 바뀌면.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뭐 한 2, 3년 후의 일도 잘 모르겠는데 뭐 지금 보세요. 지금 수능이 지금 고3 아이들이 보는 수능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현재 2학년 아이들이 보는 수능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보는 수능하고 중학교 3학년이 보는 수능이 다 달라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보는 수능,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보는 수능, 그다음에 요번에 고등학교 들어갈 중3 아이들이 보는 수능, 이게 세 개가 다 달라요.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이게 뭐 25년이면 몇 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게 2022년? 그죠? 21년, 22년 그 사이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뭐 또 다음 사람이 또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바뀔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건이 안 돼서 또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다음 장이 중요합니다. 요 얘기는 현재 중3 아이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현재 중3, 요번에 이제 들어갈 중3 아이들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로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로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내신은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요? 다 등급으로 하잖아요. 4% 1등급, 뭐 11% 2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고등학교 성적은 다 그걸로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빠진 게 뭐예요? 현 중3부터? 진로 선택 과목. 그러면 어머님들 생각하기엔 진로 선택 과목이 뭐지? 고등학교 수학은요. 고등학교 수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목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교과목은 공통 과목이 있고요.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공통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은 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로 배우는 과목이에요. 근데 딱 뭐 그거를 고등학교 2학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주로 2학년 때 주로 많이 배우는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진로 선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진로 선택 과목 나와 있죠? 여기서 어머님들 주목해야 될 게 보세요. 수학에서는 기하. 이거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기하를 수능에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내신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 이거는 그냥 성취평가예요. 그것도 A, B, C로만 평가해요. 네? A, B, C로만. 예전처럼 뭐 4% 1등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이거 시험 문제 쉽게 낼까요? 어렵게 낼까요? 쉽게 내겠죠. 이수 여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얘가 기하도 들었네? 뭐 이런 거죠. 만약에 뭐 경제를 간다. 경제 수학 들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국어 쪽으로 간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심화 국어 이런 거 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투과목 보세요. 내신으로 물투, 화투 이런 거 신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이거 그렇게 예전에 이거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렵게 내니까. 그리고 애들끼리 투하는 애들은 진짜로 막 거의 서울대급 애들 하려고 하는 애들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 좀 하나라도 적게 하려고 기잖아요. 그래서 과중반 이런 거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알고? 과학중점학교에서 과중반은 이 4개 다 배워요. 근데 수능에서 이거 신청할 거 아닌데, 선택할 거 아닌데, 이걸 어렵게, 왜 이거를 등급제화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공부를 하냐고요.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을 꼭 해야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만 선택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취평가로 바뀐다는 거예요. 등급제가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A, B, C 중에 하나예요. 때문에 웬만하면. 그러니까 30% 이내만 들어갈 수 있으면, 그죠? ABC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선택하는 게 좋죠.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얘기 아니에요. 중3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그대로 똑같이 하게 되고요. 중3은 그래서 뭐 이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심화 과목들을 선택해도 특별하게 이렇게 부담되는 그런 건 좀 아니다. 선택해도. 어머님들 이거 질문 많이 하세요. 과중반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과중 들어가면, 과학중점반 들어가면 이 과학 4개 다 해야 돼요. 내신으로. 근데 뭐 성적이 잘 나오면 모르는데 성적에 기스날 수도 있고요. 그죠? 기스나거나 나중에 수능에서 어차피 또 이거 안 되면 수능에서 써먹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내신에서 이거 왜 하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줄지 않습니다. 줄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끝까지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신으로는 뭐 수능에서 이걸 선택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는 서울대를 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정을 하겠지만 내신에 있어서는 최소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얘가 그래도 뭔가 자기가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도전의식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택을 하려고 들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수학 시간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는 고교 선택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그 고교 선택 문제는 제가 어머님들 본격적으로 원서를 쓰기 전에 학원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교 선택 문제 그냥 일반 고등학교 분당 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고교 선택 문제 이것도 굉장히 좀 고민이에요. 사실은 뭐 자사고나 이런 쪽은 어차피 이제 학교가 정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일반 고등학교를 염두에 두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집 가까운 학교를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떤 학교를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 특히 수학 과목이 상당히 학생들의 발목을 많이 잡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6개 과목이고요. 과목으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들을 수학 이렇게 부르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문과 계열로 가는 아이들은 수원, 수투, 확률 통계 이 세 개를 공부하겠죠. 그죠? 그것만 하면 돼요. 뭐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내신의 어떤 부담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수원, 수투, 확률 통계 이거를 할 거고요. 이과 아이들은 뭐 이거를 수원부터 해서 여기 기하까지를 다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어떤 학생은 문과 애들하고 똑같이 3개만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정과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나는 그렇게 상위권 대학을 갈 건 아니야. 그러면 굳이 뭐 이걸 다 안 듣고 뭐 주력 과목으로 한 뭐 3개 정도를 주력으로 하고 물론 학교에서 뭐 지정을 하니까 들으라고 하면 뭐 듣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간표 문과 계열을 갈 거냐 이과 계열을 갈 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좀 잠깐 요 표를 보세요. 이거 좀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의 다 보이시죠? 보이시니까.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수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1학기 때 4단위, 2학기 때 4단위 뭐 이렇게 보통 공부를 합니다. 수학,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저건 수능에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거는 분명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는 수원을 공부하고요. 1학기 때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는 수투를 공부합니다. 수투를 공부해요. 이거는 어떤 고등학교건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떤 고등학교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기에 어떤 과목이 좀 더 수원 수투는 이제 1학기 2학기 때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좀 더 다른 수학 과목이 추가가 되는가의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가 되는 과목이 확률 통계가 들어가는 학교 있죠. 만약에 추가가 지금 여기서는 제가 얘기할 때는 기하를 집어넣는데 여기에 기하가 안 들어가고 확률 통계를 집어넣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를 하면서 확률 통계를 1학기, 2학기에 나눠서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분당 지역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제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그렇게 확정된 학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를 만약에 지원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다시 한번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기 때는 수원, 2학기 때는 수투를 하고요. 그거와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데 그 알파를 확률 통계를 한다. 이렇게 만약에 시간표가 나왔어요. 그런 학교의 스케줄은 어떨까요? 문과 계열을 가는 아이들이 버거워집니다. 몇 단위를 해야 돼요? 네? 6단위 수학 시간이 2학년 때. 물론 2학년 때 진도가 끝나니까 좋기는 하죠. 3학년 때 가면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 문과 계열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좀 아니에요. 문과 성향 아이들은 수학보다는 어떤 다른 곳에 지능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학교를 가게 되면 수학에 치일 수가 있어요. 2학년 때. 그래서 2학년 1학기가 딱 지나고 나면 나는 정신겨버요. 이래가지고 수시를 이제 버리는 거죠. 나는 수시는 끝이야. 난 앞으로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가야지.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문과 성향의 아이고 수학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 2학년 때 확률 통계를 집어넣는 학교는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가까운 학교라 하더라도.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다가 기하를 집어넣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예시예요. 기하를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기하는 일반 선택이에요? 진로 선택이에요? 진로 선택이에요.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문과 애들이 공부해요? 안 해요? 저거? 안 해도 돼요. 문과 애들 저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문과 애들 뭐만 하면 돼요? 수원, 수투만 하면 되죠. 그죠? 수원, 수투만 하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학교가 있냐면 아예 2학년 때는 수원 수투만 하는 학교가 있어요. 문과건 이과건. 문과 계열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건 이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건 수원 수투만 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확률 통계건 기하건 다 안 해요. 2학년 때는 수원 수투만 하는 학교.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어떨까요? 그러면 3학년 때 가서 문과 아이들은 확률 통계를 하면 되잖아요. 기잖아요. 지금 이 전제는 수학 과목을 문이과를 나눠서 성적 산출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지금 합산해서 하는 거예요. 합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문과건 이과건 간에 무조건 확률 통계를 같이 공부하면 그냥 같이 합산하는 거예요. 문과 이과는 없어요. 그냥 그거 배운 애들은 그냥 같이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 확률 통계를 집어넣으면 확률 통계도 해야 되죠. 그리고 이과 애들은 또 뭐 해야 돼요? 미적분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기하도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유리해지려면. 그죠? 그래서 만약에 2학년 때 확률 통계나 기하를 집어넣지 않는 학교를 이과 아이가 선택을 하면 고3 때 엄청 바빠질 겁니다. 진도를 몇 개를 해야 돼요? 3개. 근데 아까 미적분이 양이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아마 학교의 성격이 저는 구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격이 구별되는 게 2학년 때 확률 통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2학년 때 확률 통계가 들어가는 학교는요. 이과형 학교예요. 수학 커리큘럼에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과형 학교예요. 그죠? 그리고 2학년 때 확률 통계도 안 들어가거나 확률 통계가 안 들어가거나 아예 선택 과목이 없는 거예요. 학교 지정 과목인 수원 수투만 있고 선택 과목이 아예 없는 학교, 이런 학교들은 문과형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과 아이들한테 유리한 학교예요.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표상에서.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제 얘기는 뭐 이걸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 제 얘기를 듣다 보면 뭐 대략 요번 입시안이 뭐 특목이나 자사 쪽에 유리한 거는 아니다. 유리한 건 아니다. 그래도 뭐 그렇다고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뭐 불리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다만 분명히 특목이나 자사 쪽은 이런 것 같아요. 특목이나 자사는 그냥 무조건 특목이나 자사고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가서 잘해야 되잖아요. 가서.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교과 영역이 좀 확대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사고를 주저주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사고 분위기도 좋고 아이들도 뭐 학습 분위기도 좋고 또 뭐 정시에도 좀 강한 학교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자사고를 주저주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서 깔을까 봐. 그죠? 가서 깔을까 봐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사고 지금 현재 상황은 특별하게 뭐가 이렇게 변화가 크게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다만 좀 상대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는 교과 영역의 부분이 확대됐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자사고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그 좀 가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좀 선택해서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게 그럼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냐? 그 학교에서 최소 4등급에서는 있어야 돼요. 4등급. 그러니까 그 밑으로 떨어지면 오히려 그냥 일반고 가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문이과가 통합이 돼서 성적 산출을 지금 교과 내신이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문이과가 통합이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문과 아이들이 뭐 수능에서건 내신에서건 좀 이과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좀 치일 수 있어요. 특히 수학 같은 과목에서는 많이 치일 수 있거든요. 그죠?
많이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과 아이들하고 요새 보면은 뭐 문과보다는 좀 이과 아이들이 학업 역량이 좀 높은 추세로 가고 있어서 그건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또 뭐 도래한다고 얘기도 하고 뭐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고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근데 어쨌거나 그런 영향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그런 건데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신이 예전에는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1등급 최상위권이잖아요. 등급으로 따지면 뭐 1.1, 막 1.2 막 이런 상태로 등급이 굉장히 높은데 어차피 그런 점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중3부터는. 문과 애들이 내신 성적이 막 1점대 초반으로 이렇게 깔리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그런 판단도 괜찮아요. 아이가 만약에 그냥 그러니까 어학이나 이런 쪽에 진짜 좀 이렇게 아이가 재능이 있고 이러면 뭐 외고 이런 데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뭐 그다지 나쁜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는 다 문과 계열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리고 어차피 그 내신 성적의 그 편차로 보면 분단 지역에 그냥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좀 더 셀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과 애들하고 예전에는 문과 애들끼리만 내신 성적 산출을 하니까 좀 좋은 내신 성적을 좀 그나마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과보다는 그랬을 때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해 보셔도 전제 조건은 거기는 워낙 이 어학에 대한 그 희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진짜 재능이 있고 재밌어 해야 돼요. 재밌어 해야지 그쪽으로 보내시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과 애들은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이과 아이들이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내신 성적 따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히려 이과 아이들은 이번 그 문이과 통합 과정에서 상당히 좀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문과보다 예전보다는 좀 올라가는 이런 형태죠. 예전에는 보면 이과 아이들이 보통 한 학교에 100명뿐이 안 돼요. 보통 뭐 이렇게 많은 학교들도 물론 있는데 그런 학교는 몇 개 안 되고 분당 지역에 보면 이과 보통 아이들이 100명. 그럼 4% 그러면 4등까지만 1등급이잖아요. 근데 어느 학교건 간에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꼭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특히 분당 지역은 이 상층이 굉장히 좀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내신 따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인원이 좀 이제 전체적으로 뭐 300명 이렇게 해서 하면 4% 그러면 그래도 한 12명 정도 되고 그리고 뭐 2등급 정도 하더라도 한 30명 정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내신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보다는 좀 상당히 유리해진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고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고교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학원에서 다시 한번 강좌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남으셔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